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6 이승만 정부와 장면대각을 볼 거예요. 여기 부분은 만약에 시험이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 순대로 흐름을 잡아줄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흐름 속에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현대사에서 또 헌법 개정을 계속 볼 거예요. 그 헌법 개정이 시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했을 때 가나다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때 이승만 정부 때 했었던 헌법 개정, 개헌, 헌법을 뜯어 고친 것들이 시간 순대로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고 하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의 출범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판서를 일단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정부가 수립되기까지는 시간이 3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결국엔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그리고 또 북한에는 북한만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분단이 되어 버렸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때 기억나시나요? 대통령 간선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된 걸 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2년이 지난 1950년. 1950년에 우리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 1대 국회의원 기억나세요?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 재헌국회, 그리고 이들 재헌국회의원들. 1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1대 재헌국회의원의 임기가 그러면 2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재헌국회 또는 재헌국회의원을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 문제가 잘 출제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50 총선거 운동의 결과 재헌국회, 재헌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들이 제정한 법이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라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법이 있었잖아요. 이들의 임기가 2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however,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에요. 왜 이렇게 엇박으로 만들까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1대 국회의원만 임기가 2년으로 짧은 거예요. 왜?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또 선거를 또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 예를 들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고. 그러면서 다른 정부를 찍어서 다른 정부가 집권을 했어요. 근데 또 얘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우리 뭐라고 해요? 뭐야, 얘도 마음에 안 드네? 다음 선거 때 또 두고 보자 라면서 선거 때마다 어떻게 견제가 가능하잖아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이대로 가버리면 1대 국회의원과 1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연도를 엇박으로 안 만들면 2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같은 해에 해버리는 거예요. 견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당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 당이 인기를 끌겠죠. 근데 2대 국회의원, 2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버리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이쪽 당에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다음에 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박으로 맞춘 거예요. 그런데 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들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반대쪽 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야당의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위기에 빠집니다. 어떤 위기? 봐요. 지금 우리는 대통령 간선제잖아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지금 반대쪽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이 됐으면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당연히 이승만 쪽이 아닌 반대쪽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이승만 쪽 당은 왜 인기가 없었나요? 자, 이때 이승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막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 도중에 기억나세요? 6.25 전쟁이 딱 1950년에 터져서 53년도에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있을 때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전쟁 도중에는 당연히 식량이 너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군인들에게 식량 보급입니다. 여러분들도 먹는 거 제대로 안 주면 분노 폭발하잖아요. 딴 건 참아도 먹는 건 못 참습니다. 먹는 거로 장난질 치는 거는. 근데 이때 간부 장교들이 자기 밑에 병사들을 줘야 되는 식량을 받아서 그걸 빼돌린 거예요.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나 비싸게 갖다 팔 수 있겠어요. 전쟁 터지면 돈이고 뭐고 가치가 똥입니다. 현물이 짱이에요.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반대쪽 국회의원들이 대거 압승을 거둡니다. 이대로 가다간 100% 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때부터 이제 헌법을 뜯어 고치기 시작을 해요. 그걸 개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칠 개. 헌법을 고치는 거예요. 다음 선거가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언제일까요? 4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치러지겠죠. 언제? 임기가 4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로 1952년도에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쟁 도중이죠. 6.25 전쟁 도중입니다. 이때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치러지는 건데 이때 임시 수도 부산에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 헌법을 뜯어 고치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요. 바로 뭐냐면 발췌 개헌입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슉슉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승만 정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헌법을 뜯어 고치냐? 이대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뽑겠다. 간접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직접 선거. 이제 국민들이 뽑게끔 헌법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 야당이 어떻게 될까요? 피를 토하면서 반대하겠죠. 왜? 아니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100% 자기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칠 필요가 없죠.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이승만 정부 쪽에서는 이쪽 당에서는 하나 미끼 상품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원제 국회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 국회를 2개를 둬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어줘요. 그렇지만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발췌 개헌 내용 나올 때 요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사료로 개헌 내용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요. 당을 알기 위해서 이승만이요. 이 발췌 개헌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자기 힘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당을 창당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당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승만 정부 소속된 당입니다. 여당이에요. 자유당. 51년도에 자유당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집결시킨 후에 발췌 개헌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당연히 계속 반대를 합니다. 이걸 줘도, 미끼 상품을 줘도. 이때 이승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6.25 전쟁 도중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박 사건, 이때 반대를 하는 애들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계엄령을 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압박, 협박을 가해요. 반대쪽 야당 국회의원이 탄 버스를 통째로 납치를 합니다. 제대로 투표해? 제대로 해? 그리고 끌고 와요. 그리고 이 투표를 어떻게 하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만 헌법이 통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기립표결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앉아놓고, 자, 여러분들 발췌 개헌 대통령직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찬성하는 사람 가만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손 들었다. 저놈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다.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통과! 압박을 가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발췌 개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2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이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국회의원 쪽에서는 이쪽이 이겼는데 이건 어떻게 또 당선이 됐네요? 자, 사람들의 심리가 전쟁 도중이잖아요.
전쟁 도중에 대통령을 바꾼다? 왠지 모르게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구든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그게 퍼져나가잖아요. 이때는 그런 거 없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시골에서는 이승만의 잘못된 정책들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이제 언제입니까? 3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제가 4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임기도 아셔야 돼요. 초기에는 처음에는 4년입니다. 그러면 3대 대통령 선거는 1956년 4년 후에 이때 3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을 맥시멈 2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반장, 부반장, 실장, 부실장 뽑을 때 보통 1학기, 2학기 한 번씩 뽑잖아요. 그것처럼 대통령의 임기가 우리나라의 헌법상 2번이 맥시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1대, 2대 대통령 2번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헌법상으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넘나 나가고 싶은 것 어떻게? 헌법을 뜯어고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면 미리 헌법을 뜯어고치고 준비를 해야지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3대 선거를 치르기 2년 전이었던 1954년도에 헌법을 또 뜯어고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4.4.5입 개헌이에요. 이거를 일본식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반올림입니다. 숫자 4 밑으로는 죽이고 5 밑으로는 올린다라는 반올림 개헌이에요. 자, 그러면 발사, 발체 개헌 다음에 4.4.5입 개헌이에요. 이승만 정부 내에서도 발사. 그러면 이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그겁니다. 대통령. 이때 개헌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치주람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1대 대통령에 한해서 영임. 나가는 게 제한이 없다라는 게 4.4.5입 개헌의 핵심 내용이에요. 얼마나 치졸해요. 아니, 풀어줄 거면 다 풀어주든가.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가는 게 무제한이에요. 그러면 2대, 3대 다른 대통령은 뒤에 나오는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어도 2번밖에 대통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영원히 해먹겠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시에 국회의원의 수가요. 203명이었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만 통과가 되잖아요. 203에 3분의 2를 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135.33333이 나와요. 그러면 203명의 국회의원 중에 총 몇 명이 찬성을 하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걸까요? 136명이 되면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럭키, 운이 좋게도 135명이 찬성을 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단 한 명이 모자라서 이게 부결, 통과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음날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여러분들이 선망하고 우리가 선망하는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냐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아니 여러분들, 사람이 0.3명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이면 한 명, 망명이면 망명입니다. 그런데
수학과 공식인 이런 게 있어요. 숫자 4 밑으로는 버리고 5 밑으로는 올리는 반올림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135.33333 3은 날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135가 되면 통과 맞습니다. 135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445육개헌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그대로 문장으로 다 들어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다음 같은 개헌이 발표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또는 다음과 같은 개헌을 발표했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발췌 개헌도 마찬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췌 개헌의 핵심, 445의 개헌의 핵심을 물어보기도 하고 둘 다 이승만 정부 때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다른 사건들을 또 찾으면 정답이 돼요. 그 정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발췌 개헌의 내용, 445의 개헌을 둘 다 가나로 주고 뒤에 또 다른 개헌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 개헌을 시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나다, 나가가 이렇게 나오기도 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헌법을 뜯어 고치고 1956년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나갑니다. 본인은 자유당 소속 이승만, 그리고 반대쪽 대표적인 야당이 민주당이 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신익희라는 선생님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보당으로 바뀌는 젊은 혈기완성한 조봉암이란 아저씨도 출마를 하세요. 대통령 후보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헌법상 못 나가서 그렇지 뜯어 고쳐서 나가기만 나가면 인기 대폭발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못 나가서 그렇지. 완벽한 착각입니다. 저는 약간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요 사실은 최악의 태클을 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중남고 태클을 타요. 다들 아실 거예요. 요새는 거의 다 남녀공학인데 남중남고 태클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외모에 대한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무슨 남자 친구들끼리 서로 무슨 외모 평가를 왜 해요? 너 너무 잘생겼어. 코가 어떡해?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장난치는 거죠. 잘생겨도 야 너 찐따 같아. 너 대빵 못생겼어. 아닌데. 운동진 너 오징어 같아. 아닌데. 힘센 놈이 짱입니다. 그런 것처럼 외모 평가 그냥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저에 대한 외모 평가를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까요? 그 당시 때. 바로 저의 어머니와 할머니. 어머니와 할머니는 이미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때는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때는 지금은 뭐 박보검이나 이런 인물들이 멜로드라마 주인공이라면 저 학창시절에는 장동건 아저씨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박보검 롤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TV를 보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 며느라기 네 어머님 장동건 저거 봐라. 우리 손자 동진이 장동건만큼 잘생긴 것 같아.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맞죠 어머님 우리 아들 너무 잘생긴 것 같대요. 꿍짝꿍짝 티키타카 너무 잘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저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뭐라고 할까요? 엄마 정신 차리라고. 동진이 제가 무슨 장동건인데 엄마 눈에 파전 붙었냐고. 파전 떼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은 사실 좋은 얘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말을 믿었어요. 장동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현실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대학생이 됐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 미팅, 5대5 미팅을 나가게 된 거예요. 사실 전날 밤에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여자 5명 다 좋아하면 어떡하지? 좀 힘든데 그러면 친구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요. 현실을 깨닫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나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편의 여성분들이 단 한 명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이거 아닌데? 나 슈퍼 오징어인가? 오징어야 나? 그리고 믿기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1대1 소개팅을 나갔어요. 첫 소개팅이었습니다. 그 소개팅에서 분명히 점심때 만나서 저녁까지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점심도 갑자기 안 먹겠대요.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대요.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먹더니 갑자기 미안한데 급한 약속이 생겼다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난 정말 슈퍼 오징어구나. 그때부터 현란한 화수를 갈고 닦습니다. 그러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한 1년 반 만에 드디어 천년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맘이에요. 내가 남자들 사이에 있어서
인기를 검증 못 받아서 그렇지 나 소개팅 미팅만 나가면 여성분들이 은동진에게 목을 매달 것이다. 은동진 없으면 큰일 날 거다. 나의 사랑에 빠질 것이다. 나가기만 나가면 국민들이 나 밀어줄 거다. 웬열 여기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를 바로 앞둔 직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승만에게는 정말 다행입니다. 유력한 후보자였던 신익희가 사망을 해요.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투표가 치러집니다. 선거가 돼요. 대박입니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거의 30%가 나와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표잖아요. 그리고 라이징 선 조봉암 아저씨가 20% 넘게 득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깜놀하겠죠. 나 나가기만 나가면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것 봐라. 위험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자기의 독재 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만듭니다. 먼저 자기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던 경향신문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신국가보안법이라 그래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애들을 탄압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가장 유력한 라이벌이 누구예요? 조봉암이죠. 조봉암은 이 선거가 끝난 후에 진보당을 공고히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진보당 사건이라는 거를 이승만 정부 쪽에서 조작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조봉암은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 스파이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서 이 진보당 사건을 계기로 조봉암을 죽여버리고 진보당 문을 닫아버립니다.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동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산에 가면 이승만 동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주 아침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이승만 창량시 글짓기 대회가 열립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우상화 정책까지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일까요? 또 4년 후겠죠. 그러면 1960년대에 이제 4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나가는 거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잖아요. 그냥 나가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또 본인은 자유당의 소속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고요. 또 반대쪽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내보내냐? 바로 조봉옥이라는 후보자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또 미라클처럼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조봉옥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진보당은 이미 여기서 진보당 사건으로 박살냈잖아요. 후보자가 없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4대 대통령 선거는 단독 출마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앞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다르게 초기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부통령 선거를 같이 했던 거예요. 대통령과 부통령을 같이 뽑았습니다. 앞에서 계속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이 당선이 됐지만 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장면이라는 후보자가 계속 당선이 됐었고 자유당에서는 붕붕이 앗지, 이기붕 앗지를 계속 내보냈지만 계속 패배를 합니다. 이 4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이승만은 100% 당선 확정이에요. 그런데 부통령에서는 계속 패배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의 핵심은 자유당 입장에서는 붕붕이 앗지 당선시키는 게 바로 최고의 목표이자 그들의 계획을 짜게끔 만드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근데 아니 앞에서도 신경 안 썼는데 어차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나이가 80세가 넘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동학농민운동 때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권력의 화신, 불사신과 같은 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상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정치를 못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이 당시 헌법상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함을 대신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대통령이 잠깐 없었잖아요. 그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이 되어버리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그 앞까지 계속 자유당 반대쪽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장면이 또 당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장면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4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통령, 붕붕이 야찌 당선시키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추악한 부정선거가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나와요. 제일 먼저 피디님 선거하지 마요. 뭐래?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디님 가지 마요. 그날 내가 1,000만 원 줄게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1억 줄게요. 안 갑니다. 돈 주고 투표권을 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대신 투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3인조, 6인조, 9인조 조를 짜요. 한 명은 이승만 쪽 팬덤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쪽을 안 찍는다. 붕붕이 아치를 안 찍으면 다 찢어버립니다. 찍는 그때까지 계속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나중에는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 반에 30명이에요. 표를 다 까면 몇 표가 나와야 돼요. 맥시멈 30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0표, 60표가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붕붕이 아치 이기붕의 득표율이 무려 120%가 나와요. 급하게 막 줄입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자 이게 밝혀지면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바로 4.19 혁명이에요. 이렇게 크게 칠판을 쓰려고 또 자리가 모자라네요. 자, 4.19 혁명에서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등학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잖아요. 그들이 배운 민주주의는 이게 아닙니다. 뭐야? 다 들고 일어납니다. 특히 마산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요. 학생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시위에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돼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동동동동 떠오릅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김주열 학생이 죽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버렸는데 시신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 하냐?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총을 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떠한 정부라도요. 국민들에게 총을 쏘는 순간 그 정부는 정당성 제로예요. 어디 국민에게 총을 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총을 쏘면서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나중에는 초등학생까지 시위에 나서요. 총 쏘지 마세요. 우리 언니 오빠에게. 그리고 당시 최고의 지성인, 지금 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대학 교수님들이 침묵 시위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승만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가라 하와이. 저 하와이로 떠나겠습니다. 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9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유도 중요해요. 4.19 혁명은 시험에 단독으로 잘 나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는 건 대통령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잠시 이거를 누가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허정이라는 인물이 과도 정부를 수립해서 부정선거 이런 거 다시 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요. 그리고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민주당의 압승을 거두겠죠. 그리고 이때 헌법을 뜯어 고쳐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헌법을 내각 책임제. 대통령은 있지만 대통령이 실권을 가진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2개를 둡니다. 발췌개헌 때 내용이 양원제 국회를 2개로 된 게 들어갔지만 실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현이 됐던 게 바로 이 시기 때입니다.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뜯어 고치고 그리고 양원제 국회를 만들었던 게 바로 장면 내각이에요. 이때 다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은 윤보선이 그리고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때 장면 내각이 수립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면 내각은 좀 따로 볼 거고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4.19 혁명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김주열 샤랑샤랑 꿀랑꿍 4.19 3.15 부정선거 샤랑샤랑 꿀랑꿍 설명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었다, 배경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가 배경이 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독재 정치가 배경이죠. 직접적인 배경은 3.15 부정선거. 그리고 김주열 학생 시위 도중에 내용 나오면 정답.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해요. 이것도 4.19 혁명의 문제 정답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PPT로 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 1대 대통령 선거 간선제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실정이 밝혀지면서 2년 후에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대거 당선됩니다. 그러자 헌법을 뜯어 고쳐요. 발췌개헌. 먼저 일단 고치기 전에 자기 당 만들고요. 부산에다가 전쟁 도중이라 그랬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각 책임제 내용 양원제 국회 만들겠다 이런 내용 들어가지만 실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실현은 장면 내각 때 와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결국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국회를 2개 둔다라는 거잖아요. 양원제 국회, 민의원, 참의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기 4년이고요. 이런 내용. 그래서 요걸 통째로 줘요. 통째로 줍니다. 이게 아하 발췌 개헌이구나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라는 거. 요거 주고 발췌 개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 때는 56년도인데 2년 전에 나가고 싶은데 2번밖에 못하니까 뜯어 고치죠.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러면서 한 명이 모자 통과되지 않자 반원인 공식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발사. 2번째가 4.45 입개헌. 여기는 나가서 이승만, 신익희 사망. 조봉암과 신익희 강력한 라이벌. 그렇지만 아슬아슬 당선. 그리고 계속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료를 주고 물어보게 돼요. 보시면 장면과 신익희. 여기는 2대 대통령 선거 그 다음 보시면 3대 대통령 선거를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 위험하네. 진보당 사건, 신국가 보안법, 그 다음에 경향신문 폐간 등으로 본인의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4.45 입개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대통령인데 보시면 쭉 보시면은 여기 이 헌법이 공보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는 1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나가는 거 무제한이다. 요거 줬을 때 4.45 입개헌이구나라는 걸 아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19 혁명. 발췌 개헌 4.45 독재 체제 그리고 여기 바로 3.15 부정선거. 이때는 조봉학제가 사망을 하면서 붕붕이아찌 당선시키기 프로젝트 보시면은 고령 그다음에 당선 4할 사전투표 3인조 9인조 나중에는 어떻게 통째로 투표함을 바꿔버리는. 그러자 마산에서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김주열. 그리고 시위 각선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학 교수단들이 시위에 참여하고요. 결국 하야. 그러면서 허정 과도 정부가 잠깐 일시적으로 맡아요. 그리고 선거 무효니까 다시 선거하죠. 그리고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내각 책임제 국회를 2개로 두는 양원제 국회. 그러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됐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이걸 통째로 줘요. 여기 보시면 김주열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요걸 보고 아하 4.19 혁명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도 4.19 혁명 내용이 들어가면 보세요. 3.15 부정선거 샤랑샤랑 꿀랑꿍. 요거 딱 줬을 때 아하 4.19 혁명을 물어보고 있구나. 요거 사료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4.19 혁명 내용 찾아야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 때 경제 정책을 조금 볼게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는 광복 이후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입니다. 거의 지금의 에티오피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억나세요? 전쟁이 끝날 때 미국이 도와줄게. 전쟁 끝나는 거 합의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오케이, 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미국이요. 적어도 먹고 입고 싸는 거는 해결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이 자기들 남는 농산물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소비재, 이게 뭐냐면 생산재와 소비재 산업 두 개가 있어요. 생산은 뭔가를 더 큰 걸 만들어내는 거고 소비는 그냥 먹고 입고 싸면 끝이에요. 미국이 이걸 지원해 줍니다. 미국의 원조예요. 원조. 뭘 지원해 주냐? 미국의 주식이 뭐예요? 화이트, 밀가루, 빵이잖아요. 빵을 만들어 먹고요. 여러분들 빵을 그냥 만들어 먹으면 맛이 더럽게 없습니다. 설탕을 뿌려줘야 돼요. 설탕. 그리고 먹는 거 해결. 그 다음에 또 입는 거. 집은 못 지어주지만 입는 거는 가능하죠. 면화를 줍니다. 자, 보세요.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게 제분업이고요. 설탕을 가지고 만드는 게 달달한 제당업이고요. 면화를 가지고 만드는 게 명방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입고 먹고 싸는 걸 지원해주면서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고요. 특히 이 세 개는 전부 다 색깔이 어때요? 화이트. 그래서 이승만 정부 문제가 나올 때 300산업이 발달하였다라고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300산업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이나 다른 정부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 선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화이트 세 가지 하얀 거, 먹고 입고 싸는 거 미국이 해결해 줬던 거. 6.25 전쟁 끝나고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일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미국이 공짜로 이걸 줘요. 무상으로. 그런데 미국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넘버원이잖아요. 우리만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유상, 돈을 받고 빌려주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가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자, 그리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이승만 정부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한미 원조 협정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조를 해주겠다라는 내용 나가잖아요. 국내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기속재산 처리법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광복이 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만든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인들이 만든 우리나라에 만든 공장, 백화점, 빌딩 같은 거. 일본이 버리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애매모호하죠. 이거를 일단 정부가 가져갔다가 이거를 돈이 없으니까 민간인에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펼치는 거예요. 그게 귀속재산 처리법입니다. 이거를 원래 제정했던 거는 재헌국회에서 제정을 해요. 그런데 하려고 뭐 좀 하는데 6.25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올 스톱이 나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민간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경유착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이거는 가져가기만 가져가면 떼돈을 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일본 공장을 예를 들어서 동진이한테 줬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줄 필요 없어요. 몇 년 후에 돈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10억짜리라면 저는 5억만 주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받아서 다시 갖다 팔고 그 돈만 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정치인과 경제인이 유착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재벌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자, 이게 귀속재산 처리법이고 이승만 정부 때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면 내각입니다. 자, 장면 내각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오게 되면 정답은 딱 두 개입니다. 자, 4.19 혁명을 계기로 수립된 내각이 장면 내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만 잡을게요.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인 내각 책임제. 1년도 못 가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국회 양원제. 앞에서 봤잖아요. 참의원, 민의원으로 국회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 장면, 대통령의 윤부선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일정책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통일정책 가서 잡을 거고요. 그럼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시문 박스에 내각 책임제 샤랑샤랑 꿀랑꿍,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양원제 국회를 운영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래프가 들어가요. 국회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참의원, 하나는 민의원. 다음 같이 정책 또는 이게 국가가 운영됐던 시기에 또는 다음 시기 정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다음 시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 정부의 최대 업적 경제개발 5개년. 실제로 계획을 세팅을 한 건 장면 내각이에요. 실행에 옮긴 게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왜 1년도 못 가서 끝나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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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군사정변으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권력을 틀어지면서 장면 내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공화국 때 헌법이죠. 보세요. 양원이고 양원 협동화에 서로 나오고 막 나옵니다. 보시면 민원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맞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잡아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